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지주영이라고 합니다. 예, 눈이 밝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보이는 건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서 사실 아직도 약간 보이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목으로 갖다 이제 정한 까닭은 일단 신자유주의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확산되었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되었는지를 알아보면은 어떻게 점령에서 벗어나온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죠. 정규직의 임금이 꽤 그래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임금 격차가 거의 대단히 많이 크다. 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이제 큰 편이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정규직이 어디 많은가 보시면은 뭐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보편적으로 그렇고 10대, 20대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많은 데가 이제 비정규직이 또 이제 10대는 원래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20대 상당히 많고 50대, 60대, 70대가 사실 제일 많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동의하기로는 그 IMF 위기 이후에 어떤 변화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나온 어떤 책에서는 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극화라는 것, 사회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이 박정희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되게 선거용에 갖다가 이제 약간 의심이 드는 주장인데 양극화하고 불평등은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박정희 시기에는 전 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진 않지만은 박정희 시기에는 애초에 196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통령 될 때쯤 아니면 그 전쯤에는 애초에 일자리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못 살았고 그리고 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경제 성장이 계속됐기 때문에 일손이 항상 모자랐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인건비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계속 경제가 성장이 되고 투자를 계속하니까 일손이 계속 이제 모자르니까 결국에 이제 인건비도 계속 올랐다. 임금도 오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중산층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IMF 이후의 시기는 중산층이 보통 줄어드는 시기로 생각을 하죠. 실제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불평등은 그냥 격차를 얘기하는데 양극화는 이제 중간이 없어지는 거. 양극단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한 10% 정도 늘어났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가운데가 그만큼 줄었을 테니까 양극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중산층도 주로 이제 화이트 칼라 중에서 이제 중산층의 보통 상문적인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직업으로 따질 때 보통 이제 기술직,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직하고 전문직은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규모는 늘었는데 사무직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다 잘려가지고 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실제로 갖다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삶이 빡빡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중산층이라고 이제 못 느끼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아래에 있어서 뭐 이제 요즘은 댓글도 보면 예전엔 전부 다 노무현 탓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이명박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신자유주의 개혁, 그러니까 IMF 위기의 신자유주의 개혁,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낳은 그런 개혁을 한 주체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이명박은 사실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한 건 4대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물려받은 건데 요건 다 먹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라고 왔다가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2011년 9월 20일에 일본을 생각한다는 글에서 문제는 민주당이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10년의 민심 위반으로 탄생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IMF 위기 극복 등의 여러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러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집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비전과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반 MB 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명박은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가 중요하죠. 사실 이명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거 정치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고, 이제 똑바로 왔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김대중 정부 이제 뭐 민주정부라고 했던데, 우리가 지금 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라고 했는데,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별로 참여도 없었다. 라는 것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제목의 첫 번째 단어인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란 말은 되게 언론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의 되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말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신자유주의자라고 절대 안 해요. 그거를 일단, 이건 약간 욕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게 저널리스틱한 언어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이제 정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상당히 이제 다르게 쓰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하나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상이나 경제학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만들어진 정치와 경제의 체제를 이제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시장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리고 왜 신자유주의냐 하면 이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국가라는 것이 개입하면은 그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뭐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는 이제 1920, 30년대부터 나왔어요. 사실 그 30년대, 특히 그 40년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성공하게 된 거는 이제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신자유주의하고 사람들이 많이 대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이 케인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이제 주장은 이제 국가가, 시장이라는 건 불안전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경제가 안 좋을 때 국가가 이제 빚을 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세금이 많이 거쳐지니까 그걸로 이제 국가 재정을 다시 튼튼하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신자유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단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생각을 해요. 그 까닭은 하나는 이제 국가가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들이 다 안다는 거죠.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남이 어떻게 그걸 대신 알아주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에 이제 국가 개입을 하려는 모든 종류의 이제 정보를 이제 뭐 케인즈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파시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런 정책을 따르게 되고 그런 나라의 삶이 이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얼굴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전에도 실수로 좀 보여드렸지만 좀 죄송한 게 이게 날씨도 춥고 사람도 그렇게 갖다가 아주 유쾌하지도 않은데 그 훈남이나 뭐 이렇게 훈녀를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글리한 분들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얼굴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제스라는 사람이고요. 약간 이따가 다시 이제 얘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소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제스라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원조격인 사람이고 그냥 이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들 현재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왼쪽에 이제 프리드리 A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고 역시 미제스한테 이제 배웠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사회주의 이런 데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제스한테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바꿨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더 로드 투 서프톰이잖아요. 예종의 길, 노예의 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자유주의자 하면 뭐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하이에 같은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갖다가 시장에 국가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면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프리드만은 이제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있어 경제학 교수를 이제 오래 한 사람인데 이제 자본주의와 뭐 프리덤 이런 그런 책도 쓰고 다른 책도 뭐 프리 투 추스라고 이제 선택할 자유. 국가가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뭘 소비할지를 국가가 정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내가 무엇을 소비할지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옷을 입으라든가 뭐 똑같은 밥을 먹으라더라. 이건 이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건 그러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갖다가 이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유를 갖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국가의 개입이나 어떤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데, 그럼 그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신체의 자유라던가 뭐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신체나 어떤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유라던가 뭐 생명을 갖다가 이제 이건 오래된 이제 자유주의에 갖다가 로크나 이런 존 로크라는 이제 영국의 정치 철학자부터 이제 내려오는 자유주의의 어떤 좋은 측면이 나올 텐데, 그거 외에 이제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산권. 내 재산 내 맘대로 쓴다는데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 내 맘대로 쓴다는데 웬 간섭이냐? 뭐 이런 말 한 번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그 재산은 온전히 내 거고 내 맘대로 내가 처분하고 어떻게 쓰든 남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그 민간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되고 국가가 최소화해야 되겠죠. 무슨 치안이라던가 국방이라던가 뭐 이런 뭐 몇 가지 법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빼고는 이제 전부 민간에 맡겨야 된다. 그러한 이제 그래서 정책을 주문을 하고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투자를 갖다가 이제 대신한, 그러니까 투자 주체가 된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투자 주체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규제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한 가지 덧붙인 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이다. 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갖다가 이제 경제학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자유만 이제 개선해, 그러니까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은 이제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니까 또 효율적으로 자원이 쓰일 수 있다. 그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밀려나겠죠. 도태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그 시장에서 어떤 그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재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또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어떤 뭐 그런 것만 생산되는 어떤 경제, 그것만 생산하고 그 소비하는 경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과하고 배가 있다.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한 10명 정도 되면은 그거 한 명이 갖다가 그래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다 일일이 조사할 수가 있겠지만 뭐 사람이 엄청 많다고 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필요로 하는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를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가격을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거래를 하면 시장에서 거래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적게 필요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사람들이 필요도 아닌데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사과나무를 갖다 심는다거나 또는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필요도 하지 않는데 뭐 너무 배를 많이 심는다 이런 일들이 없고 그냥 이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조정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럴듯한 얘기인데 실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어느 정도 벌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가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를 정해주는 것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인데 그랬다고 해서 이른바 시장이라는 데 맡기면은 국가가 빠진 자리에 시장이라는 데 맡기면은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된다기보다는 그 생산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국가 외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본이라고 불리는 집단이죠. 사실 거기서 다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70%를 현대 기아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탈지 그걸 얼마를 주고 사야 될지 그 기업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점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이제 높은 나라, 몇 개의 소기업들이 다 결정하는 설탕 같은 거는 딱 기업이 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적죠. 왠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설탕 같은 기본적인 어떤 상품 같은 것도 3기업이 다 해먹는다.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재벌 같은 데를 많이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다른 나라보다 이제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한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자본에 의해서 그 지배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대자본 또는 독점 자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본들에 의해서 이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가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여기서 해주느냐?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그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본의 이제 권력을 조금 더 이제 더 강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할 때는 자본의 권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때로는 이제 그 나라에 사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도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라든가 무슨 공정 경쟁이라든가 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산 소유자, 자본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자의 권리를 특히 이제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권리를 강화해 주는 겁니다. 재산권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고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자산을 첫째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어떤 걸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막지 않는 자유.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내 돈 내 마음대로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장 극대화되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냐? 예, 금융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경제 활동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형태의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뭐랄까 이제 이를테면 뭐 풍년이 들었다. 우리나라 이제 보면 풍년이 들고 이제 보면 이제 좋은 거거든요. 뭐 쌀이 많이 뭐 수확이 됐다던가 아니면 소가 많다, 뭐 먹을 고기가 많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가격을 폭락시키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은 이제 부를 계산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재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인데 이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자원이라든가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쉽게 바꾸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산 소유자, 어떤 재산권, 자산 소유자의 권리, 재산권의 이제 극대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증권화 또는 이제 금융화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있는데 증권화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100% 이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사갈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이러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거를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쪼개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팔면은 훨씬 쉽게 팔 수 있어요. 일부만 팔 수도 있고 자기가 100% 지분 중에서 51% 갖고 나머지 49%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그 기업을 자기 기업처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자산 소유자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그 사업,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기업을 갖다가 이제 팔아치우려고 했을 때 100%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경영권을 그냥 넘겨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되게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경영권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증권만 팔아버리면, 주식만 팔아버리면 그것도 역시 그런 그 저항이나 반발 같은 것들도 이제 쉽게 이제 피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어차피 목표가 돈인데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이게 언제 벌릴지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 새로 기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기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전을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증권을 만들어서 또 갖다가 이제 하거나 이러면 역시 그 미래의 수익 같은 것들이 미리 끌어다가 내가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대 초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뉴 이코노미 그래가지고 막 벤처 기업 막 이런 거 이제 많이들 했잖아요. 그럼 벤처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벤처 기업, 야, 이게 유명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득시키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럼 투자들한테 그래서 비싸게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기업을 갖고 있으면은 당장 수익이 안 나고 있으면 되게 이제 이게 안 좋은 일일 텐데 이게 쉽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미래 수익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화하기가 또 쉽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제 좋은 자산 소유자에 대한 좋은 겁니다.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증권화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어떤 그 성장하는 기업이든 어떤 뭐 자산 소유자든 성장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이제 결국 주식값이 예를 들면 오르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자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주식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인수합병이라든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값이 왜 오르냐? 시장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뭐 기업이 한 10개가 있었는데 뭐 서너 개가 막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뭐 기업이 한 서너 개로 다시 이제 줄었다. 뭐 5개, 뭐 절반 이상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제 그 독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제 같은 값이면은 사람들을 덜 쓰고 비용을 줄이면 비용 감축에서 제일 이제 많이 쉽게 갖다 감축하는 게 이제 사람을 덜 쓰는 거죠. 덜 쓰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증권으로 표시된 어떤 자산의 이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인수합병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당장 이제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나 그래서 이제 임금 같은 것들 이제 잘 안 올려주고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은 보통 이제 자산 소유자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국가가 그래서 완전히 손을 뭐 뒷짐지고 왔다가 이제 아무런 손도 경제에 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쇄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 이제 오피셜을 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후퇴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가 이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뭐 집단, 주로 노동이 되는데 그런 집단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철퇴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해서 뭐 비즈니스를 이제 더 하기 좋게,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죠. 이명박의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밖에 들고 나가기 쉽게 해야지. 그것도 이제 자유를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외환 관리 같은 거 좀 까다로운데 이제 더 이제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외환 관리도 훨씬 더 자유화돼 가지고 내가 1년에 뭐 몇십만 불이든 몇백만 불이든 외국에 갖고 나가는 것도 이제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고하는 거,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해고를, 과정을 갖다 법으로 갖다가 이제 까다롭게 돼 있으면 까다롭지 않게 되게 쉽게 만들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미국에 갖다가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에만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싶으니까 다른 나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나라에 투자할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개방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제 시작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국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온 게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가 보면은 이제 이 하이에크하고 뭐 이제 칼 포퍼 같은 뭐 유명한 이제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든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펠르랑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거 아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당시는 아무 이제 국가 개입이 되게 컸던 이제 1940년대에 이제 생겼는데 국가 개입이 이제 매우 이제
크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만들어서 자유주의의 사상을 전파하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귀를 담아 안 들었는데 이제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죠.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장석준 선생님이 쓰신 그 신자유주의 탄생에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쓴 책보다는 거기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신자유주의 사상을 좀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칠레의 어떤 이제 피노체트라고 이 사람이 이제 피노체트고 이 사람이 이제 피노체트가 쫓아낸 그 아옌데라는 칠레의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레이건 그다음에 대처 이제 되게 둘이 친해 보이죠. 둘 다 이제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어떤 사상면에서 이렇게 정치나 뭐 경제 쪽에서 이제 되게 친한 사이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갖다가 성공을 하게 돼서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을 움직이면 뭐 전 세계에 뭐 상당 부분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이제 그 영향력을 갖게 됐죠.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이제 그런 사상에 의해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어떤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변하게 됩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미국에서 이제 제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을 갖다가 이제 펼치고 갖다 다른 나라들을 개방시킨 뭐 이런 건 이제 여기 디파트먼트 오브 더 트레저리라고 하지 미국의 재무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향 안에서 이제 거의 컨트롤 당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IMF,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라는 데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국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국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 체제를 이제 특히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피터 고완이라는 이제 영국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국제 정치학자긴 뭐 사회학자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달러 월스트리트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1970년대부터 이제 생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달러 월스트리트 체제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제 그 현재 국제 체제의 특징이 요 두 마디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적어도 2008년까지의 그 서프라임 위기가 될 때까지의 그 체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달러 본위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외채 위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필요한 대로 이제 찍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달러 중심 체제라는 게 있어서 달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체제라는 건 그 달러라는 것이 미국이 갖다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쓰고 달러를 외국에 막 쓰잖아요.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쓰니까 외국에서 많이 쓰면은 그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 달러를 갖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쌓아둬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달러가 많았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동아시아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달러가 외환 보유고 뭐 일본, 중국, 뭐 한국 엄청나게 많은 뭐 몇 조 달러가 지금 있죠.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2조 얼마였어요. 근데 2조 거의 3조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면 그냥 창고에다가 달러를 쌓아두면은 이게 그 경제학적 관념으로는 이제 이게 손해기 때문에 어디 예금을 하거나 이러겠는데 그럼 예금 어디 하냐? 미국 정부에다가 다시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다시 삼으로써 달러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은 사실 별로 그러니까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건 사실 인플레 위험이 있는데 그 뭐 그런 위험도 없이 이제 달러를 도로 받아다가 쓰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풍족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투기하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2008년에 서프라임 위기까지 이제 터지건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체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신자유주의라는 건 되게 금융 투자가 되게 중요시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산의 가치, 특히 이제 주가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기업도 경영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국가도 그걸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주가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을 갖다가 이제 억압하고 갖다가 이제 분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체제도
그런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제3세계라고 불렸던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동아시아 이런 데들의 이제 시장을 다 개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즉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됐는가를 하면 간단히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와서 배우고 시민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배우고 이제 여기 이제 올브라이트나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보스워스 우리나라 이제 그 대사했던 사람이죠. 주한 미국 대사하고 여기 써 있지만은 뭐 이제 북한 정책 뭐 특별 대표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우리 한국 통이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멤버들이 상당히 엄청난 엘리트들에 있는 것만 이제 알 수 있고 키신저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뭐 이거 뭐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 서머스는 이제 그 하버드에 이제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 이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라는 것도 나왔군요.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하다가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 볼커는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회랑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총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트너는 이 사람이 이제 공직에 나왔다고 이제 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얘기 듣고 나서 왔다가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충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 그래서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멤버십이 좀 변하긴 하는데 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구차영인지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보고 근데 새로 들어온 거. 조성래는 이제 효성그룹 회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이제 사돈이 되고 정봉준 다 아시고요. 한성주 아까 전에 얘기하는 그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이제 홍석현은 이건희 회장의 이제 처남이 되죠. 홍나희 여사의 동상. 그다음에 이제 현홍주라고 이 사람이 이제 김앤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이 법률 쪽에 그다음에 현재라고 뭐 동양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좀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좀 이름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별로 이제 이거 역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서울 파이낸셜 포럼의 뭐 회장이라던가 뭐 그 경제협력 특별대사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거기에 뭐 그거였다던가 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자유주의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촌구라고 있는 구촌이라고 했는데 LS 그룹의 이름을 계속 까먹네. 구자홍인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홍구는 전 국무총리고요. J라고 썼죠 이거. JY 뭘까요? BJY 이재용이죠. 그래서 이제 리경숙 최는 그 오린지죠.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리신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진내 401 뭐 비즈니스 한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 경제 관료들이 이제 주로 위주가 이제 됩니다. 신동빈은 롯데그룹 회장이고 401은 이제 경제 관료였던 사람이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합을 자주 하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해가지고 물론 뭐 항상 참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공유를 하고 서로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신자유주의 세계가 이제 굴러 들어가게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홈페이지고 직접 가서 보세요.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줘요. 매달 나오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뭐 궁금하시면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기하지 않냐고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국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금융 자본이라든가 이제 왼쪽에 월스트리트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제 훨씬 더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이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죽은 이제 박태준 씨고, 가운데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오원철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경제를 갖다가 이제 총괄했던, 청와대 쪽에서 총괄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데, 웬 오른쪽에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엔지니어링, 자기 주장으로는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한국 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경제라는 거, 보통 현대 경제라는 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느냐, 벌 수 없느냐. 이걸 갖고 모든 걸 평가를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박정희 시기에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국을 산업국가로 만드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도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화공업화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공업화를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이제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갑자기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대탕 뭐 이래가지고 뭐 핑퐁 외교 그래가지고 뭐 탁구 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 와중에 대만이 그 유엔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도 대단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놀랐던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 해야 된다. 뭐 그 당시 했던 말이 다 그런 거잖아요. 유비무환이다. 뭐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서 필요한 거면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려면 중공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화공업화를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재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쟁 끝난 지 한 20년밖에 안 된 나라에서, 진짜 듣보잡인 나라에서 말이지, 배를 만들고 자동차 만들면 누가 사 가겠는가? 안 산다는 거야, 아무리 가격이 싸도.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동차가 안 굴러가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가주라고 해서 아무리 싸게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안 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냐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일본에 대한 경쟁심도 있죠. 일본이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유무역이라든가 어떤 이제 보통의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비교 우위라고 해가지고 잘하는 거 하나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하는 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몽땅 다 하려고 그런 거죠, 이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붙여간 겁니다. 사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한 거예요. 이 나라에는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는 평생 대통령을 할 건데, 후진 나라 대통령을 하고 싶진 않고, 이것저것 다 갖춰주신 대통령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망할 뻔 했죠. 완전히. 왜 돈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뭐, 짓긴 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주영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정주영은 뭐 박정희하고 별로 협력을 좀 더 많이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 현대 중공업을 만들 때 얘기인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무슨 뭐 500원짜리 지폐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로 갖다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배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갖다가 현대중공업이 갖다가 지금과 같이 발전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론 그건 맞아요. 갖다가 이제 500원짜리 뭐 이런 거 500원짜리 지폐랑 그다가 이제 그 울산에 갔다가 이제 그 사진, 그러니까 모래 사장 사진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선박에 제가 이제 오더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오더를 받았으니까 이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이랑 가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조선소하고 배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한 번도 배라는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 기술 가지고, 그것도 그리스의 그 주문자가 스페인에서 이미 갔다가 자기가 받았던 배하고 똑같은 설계도를 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가라앉을지 뭐 진짜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들 조마조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처음으로 배를 진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남았는데, 사실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 오더를 했는데 그 납기일 있잖아요. 납기일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잘 됐다 이거죠. 안 그래도 갖다가 미덥지 않았는데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사게 됐어요.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배는 갖다가 이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러면서 갖다가 이제 정부에 또 돈을 받아가지고 현대상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의 경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70년대 말에 가면은 사실 경제가 이렇게 막 투자는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돈은 벌리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기 외채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워낙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이거 나라가 갔다가 이제 박정희가 그 와중에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되게 불안정해졌었는데 미국에서 일본한테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에 돈을 빌려주라. 그래서 이제 4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를 이제 무상으로 빌려줬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요즘이 아니라 그때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외채 위기가 이제 겪었던 나라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겪었던 게 아니라 82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청소년 축구를 4강에 올라갔었는데 그 4강 국가들이 다 외채 국가, 외채 4강이라는 얘기 있어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이래가지고 그 나라들한테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세 나라는 꼬꾸라졌어요. 82년도에 갔다가 그 당시 외채 위기가 겪었거든요. 왜 꼬꾸라졌냐면 미국에서 거기는 안 봐줬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는데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중국과 소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원해줘서 어쨌든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갔다고요. 넘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오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지만 오래 버텼는데 마침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이 워낙 일본에 대해서 적자가 많으니까 야, 일본 너네들 좀 환율 좀 이제 이제 환율을 갖다가 좀 이제 인하해라.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이제 평가 절상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1달러에 300엔이었던 것이 1달러에 막 200엔, 그 다음에 100엔 밑으로까지 막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품이 되게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비싸져서 잘 안 팔리는데 마침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경쟁심인지 뭔지 모르겠고 사실 일본에서 기술을 많이 가져왔고 또 일본도 장사가 안 되는 것들 다 기술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비슷하게 갖다 산업구조가 돼 있었다고.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값이 싼데 싼 게 이제 대체재가 생긴 거야. 이제 전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이때 85년, 6년부터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86년부터 88년까지 이제 그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나게 이제 큰 호황이 오고 갔다 이런 수출도 처음으로 흑자라는 걸 거의 처음으로 흑자라는 걸 이제 하고 박정희가 수출해서 갔다가 우리나라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우리 박정희 때는 흑자가 아니라 항상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외국엔 덤핑으로 팔고 국내 소비자들 갖다 착취해서 소비자와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제 성장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후진 물건을 갖다 비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팔고 국내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갖다 임금 적게 주고 외국에 덤핑이나 하여튼 거의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또 위기 상황이 어떻게 헤쳐 나가가지고 결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했지도 모르는 상황. 민주화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소비도 늘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막 이런 일자리도 걱정이 없고 취직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90년대 초 학번인데 그 당시는 이제 좋은데 하느냐 나쁜데 하느냐 이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취직을 하느냐 마느냐죠. 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한 그런 어떤 주도한 어떤 경제 발전 방식이 되게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성공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의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산업이 이제 바뀐 거죠. 무슨 처음에는 경공업만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중화공업도 하고 그다음 전자로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IMF 위기 이후로 특히.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문제가 시작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자본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87년에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운동도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되고 노조가 조직되고 그러면서 임금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벌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옛날보다 수익성이 안 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있고 또 문제가 공업화라는 게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업화가 뭐 동아시아에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요 정도 되고 있었는데 80년대부터 뭐 동남아까지 공업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90년대 되면 중국까지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국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돼. 예전에는 쉽게 팔았는데 수출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되니까 수출도 되게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어다가 이제 뭔가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하려고 되죠. 하면서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박정희 때는 너무 국가가 셌어. 그리고 뭐 민주주의도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너무 자유가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단초는 사실은 80년대 말이 아니라 실제는 70년대 말로 이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강경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1997년에 IMF 위기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80년대에도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인데, 1970년대 말에 너무 국가 개입이 심하고 그리고 너무 국가가 주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뭐 몇십 %의 인플레가 나니까 이건 경제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국가 개입을 줄이고 그 국가 개입을 줄여서 인플레를 막고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짜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이미 70년대 말에, 79년에 박정희가 살아있던 시기에. 근데 되게 어려웠죠. 왜 박정희도 되게 성장주의자고, 뭐,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고, 국가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이게 뭐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유화를 하라고 이제 강경식 같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아니었으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박정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두환이 이제 집권했는데 전두환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외를 갖다가 이 당시에 받았죠. 전두환이. 그래서 지금도 받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안철수도 받고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받았고 경제나 복지나 뭐 등등 북한 문제나 등등 받았는데 전두환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 선생으로 갖다가 들어간 게 강경식 밑에 있던 아주 아낌을 받고 왔다 총망받던 관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냐면 이름이 뭐냐면 이제 김재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고 엄청나게 머리가 명석한 걸로 지금까지도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왔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영식 밑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어떤 모든 밑그림 같은 거 다 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머리도 명석하고 다 좋고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까지 기억이 되고 있어요. 인품이나 여러 가지고. 근데 이제 배운 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이 사람이 갖다가 주장한 거는 이제 국가가 너무 개입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 민간에 갖다가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하고 갖다 민간에 갖다가 이제 더 많은 자율권을 주면 민주화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장주의 개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회고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갖다가 이제 목표를 했던 거는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스웨덴 복지국가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정작 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읽혔던 거 공무원들한테 이 사람들이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읽혔던 것들은 뭐 미제스나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 하이에크는 사실은 진짜 자유주의자라서 민주주의도 자유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제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과외교사로 갔어요. 전두환한테. 근데 전두환이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김재익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그냥. 그래서 이제 김재익이 먼저 가르쳐 준 게 이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물가 안정론자가 돼가지고 김재익과 이제 하여튼 전두환 시기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대로 현재까지
그대로잖아요. 한 자릿대, 두 자릿대로 가는 경우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공적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두환한테 이제 가정교사를 오랫동안 아니죠. 잠깐 했는데 하여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와달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단 사실 속으로는 민주주의를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지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인데 전두환한테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봤자 내가 하는 거 다들 반발이 많아가지고 못할 거다. 재벌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대 기득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전두환이 책 제목이죠. 이게 그 말을 갖다 이제 못해요. 책 제목도 있는데 경제는 다른 건 내가 다 대통령 할 테니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데려갔어요. 경제수석 비서관 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경제 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인사권까지 가지고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이제 70년대 말에 자기가 이제 강경식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던 뭐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물가 안정도 하고 국가가 어떤 뭐 기업에 어떤 뭐 지원을 하는 거 갖다가 그런 거 이제 특혜 지원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고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갖다가 뭐 지원 같은 거 줄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자유화하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수입을 자유화하자고 하는 과감한 주장을 또 이제 했죠. 수입을 자유한다는 게 뭐냐? 당시에 계속 무역 적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입 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국내 경쟁력이 이제 지금 얘기랑 좀 비슷하죠. FTA 뭐 이런 거랑. 근데 이제 국내 이제 기업 경쟁력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갖다가 대단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 이제 국가 개입을 좀 축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금융 자율화. 그래서 이제 금융 자율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금융이 그동안 국가 통제하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국가가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는 아예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은행을. 그래서 국가가 은행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라. 그러고 이제 지시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이자율도 국가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한테 가서 잘 보이면, 관료나 아니면 특히 이제 정치인들한테 잘 보이면은 은행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다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경제인들이 가가지고 정치 자금을 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국가 소유의 은행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출 지시를 하면은 이제 싼 값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민영화를 사실은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국가 소유를 갖다 지분을 다 팔고 하지만 뭐 재벌이나 이런 데 팔지는 않고 이제 어떤 이제 그냥 형식상 이제 민간으로 하는데 그쳤는데 그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입 개방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시작을 사실 했어요. 80년대 초에요, 이게. 그리고 그 이제 동료가 이제 이 사람이 김기환인데요. 아까 전에 좀 기억하려고 했던 분 있잖아요. 서울 파이낸셜 포럼의 회장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료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공부 차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뭐 직접 임명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도 그거에 깊이 이제 동감을 해가지고 수익 개방을 이제 밀어붙이는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CIA 첩자라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완전히 경제정책 전환시켜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83년에 전두환이 버마에 모든 관료들을 다 끌고 갔다가 자기만 살아남고 다 죽여갖고 이제 오죠. 김재익도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냥 일단 스탑되고 맙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민주화되고 나서 90년대 초에 들어오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강만수 같은 사람도 이제 했었는데, 그럼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떤 뭔가 그 어떤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오르고 뭐 수출도 잘 안 되고 온 상황에서 쓸 수 있었던 어떤 지적 자원이라는 게 신자유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강만수가 뭐 완전히 뭐 정통 신자유주의는 아닌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에서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미국에서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됐죠. 민주당에.
대통령. 이제 민주당이면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잖아요.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땐 그냥 진보적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보면 좌파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클린턴이라는 게 되게 이제 친월스트리트, 친월가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1클럽이랑 아직도 있는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데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을 누구한테 받느냐면 결국은 이제 후원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월가에 어떤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공화당이다, 나는 뭐 이런 민주당이다 하는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 쪽 사람들이 이번엔 누구를 밀까? 이렇게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을 이제 이 식당에서 이제 했죠. 그래서 클린턴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왔는데 이제 면접 시험에서 이제 1등을 했죠. 통과를 한 거죠. 와서 자유무역하고 뭐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말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식당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진 않나? 몰라. 그래서 이제 집권을 했어요. 여기서 이 식당에서 처음 만난 게 이제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요. 로버트 루빈은 우리나라 IMF 위기 때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사실은 이제 클린턴 시절에 미국의 경제는 엄청 좋았잖아요. 루빈하에서 대부분 루빈하였었는데 뭐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았고 나중에 사실 이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형태를 갖다 다시 짜는 일을 다시 짠다기보다 완전히 갖다가 월스트리트 체제라는 것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왼쪽이 클린턴이고 오른쪽이 로버트 루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 당시 90년대 초니까 소련은 망했어요. 그래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그럼 대외 정책에서 핵심으로 이제 부상하게 된 게 루빈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 정책이 대외 경제 정책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서 대외 정책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도했던 게 루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빈이 갖다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뭐 헝가리, 멕시코 이런 나라들을 다 이제 OECD 가입시켜 준다고 해놓고 당시에 그래서 다 가입한 거예요. 멕시코나 헝가리도. 한국도 그때 가입하고 이제 선진국 클럽이니까 좋다고 해서 가입했죠. 근데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들고 우리가 가입시켜줄게 해가지고 이제 가입시켰죠.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입은 약속을 하고 가입을 했지만 잘 안 듣거든요. 원래 원래 항상 느리거든요. 말만 개방한다고 그러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뭐 지금과는 좀 달라. 지금도 뭐 약간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되게 잘 열어주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 게 이제 루빈이 한 일이었는데 루빈이 이제 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잘 계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되게 젊지 않나요? 지금 이제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인 가이트너, 이제 티모시 가이트너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왔다 갔던 데이비드 립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은 팀을 이뤄서 왔죠. 왜냐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 같아요. 좀 멋있네. 이게 오른쪽이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팀 가이트너, 왼쪽은 이제 하버드대 총장하다가 이제 쫓겨난 로렌스 서머스 또는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루빈이 재무장관 할 때 레리 서머스가 부장관을 했어요. 미국은 차관이 아니라 좀 약간 직접 복잡해요. 이제 세크리터리가 있고 데프티 세크리터리가 있고 언더 세크리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칸이 더 있어가지고 보통 부장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루빈이 장관, 이제 서머스가 부장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립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더 세크리터리라고 해가지고 차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차관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총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진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예, 지금 장관까지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한국 이제 요리를 해 먹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해 먹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오바마가 있고 이제 보면 이제 가이트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서머스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입장을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 넘어갔구나. 보면 미국은 한국을 항상 개방한다고만 해놓고 개방을 안 하니까 좀 짜증이 났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동아시아에 외환위기라는 게 터졌어요.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홍콩, 일본 막 이런 데 다 갔다가 이제 아시아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뭐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이런 데가 막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막 외국 돈이 막 들어왔다가 그 투자된 돈들이 이제 이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상한 데 쓰여가지고 이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이제 여겼지니까 죄다 탈출하면서 자본이 다 탈출하니까 이제 그 돈을 못 갖게 되는 거야. 한 번에 빠져나가려니까 그걸 돈을 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율이 갔다가 이제 폭등하고 뭐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97년에 이제 5월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이제 그런 것들 모니터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그 세계를 갖다 운영하는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봤겠죠. 봐가지고 실제로 이제 CIA에서 뭐 클린턴까지 갔는지 뭐 루빈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CIA에서 한국에 그 당시 한 50명이 여름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우리 50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갖고 왔대요.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개혁, 그러니까 시장주의 개혁 같은 걸 하려면은 이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왔다가 하고 또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고 그래서 실제 당시 CIA에 갔다가 이제 그 발굴된 자료 같은 걸 보면은 CIA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문가 몇은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뭐 날벼락이라고 할 정도로 갖다 실제로 그 현직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사태평하고 안일하게 갔다가 외환위기를 전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7, 8월에 이미 한국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제출하고 그랬어요. CIA 같은 데서.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알려주진 않았죠. 알려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IMF를 한국에 이제 한국이 IMF 구제금을 받게 되면 그걸 갖고 한국을 완전하게 이제 새롭게 바꿀 수 있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예, 결국은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라던 바대로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당시에 이제 복잡하죠. 우리나라 잘못도 있죠. 상당히 크죠.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한보 넘어가고 진로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산미도 넘어가고 막 가장 큰 건 이제 기아 같은 데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러니까 과잉 투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때 재벌 총수들이 특히 이제 진로나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재벌 2세인데 자기도 한번 좀 그 아주 큰 재벌이 돼보겠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20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이 100이면은 2000이 빚인 거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갖다가 대출 예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한 와중에 외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이제 외환위기 터지니까 그거랑 결합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외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망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IMF 위기까지 IMF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IMF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안 가려고 어떻게 했었지만 뭐 이제 가게 된 까닭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미국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IMF 가봐. 우리가 직접 못 빌려줘. 그리고 일본에 가니까 일본도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일본은 좀 빌려줄 줄 알았더니 당시 일본은 그 아시아 통화기금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좀 IMF 가면은 너무 가혹한 조건 요구하니까 일본이 돈을 반대고 한국하고 뭐 중국 이런 데 돼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외환위기 이런 거 타지면 이런 것이 터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빌려주자. 좀 조건을 갖다가 좋게 해서 뭐 이런 거였는데 미국이 막았어요.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게 남은 거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IMF 가는 거. IMF 왜 가게 했느냐? 미국이. IMF는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IMF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거든요. 17%가 이제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14%인가 가지고 있으면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IMF의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으로서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MF를 통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IMF를 통해서 그 한국에 갔다가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IMF하고 협상이 이제 결국 시작됐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IMF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골 때립니다. 아무튼 뭐 결국 이제 IMF에 가기로 했는데, 일단 당시에 이제 부총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강경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경식이 이름이 정말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항상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생각 없고 개혁하다가 결국은 이제 개혁만 외치다가 갔다가 IMF에 이제 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IMF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그걸 발표하기로 한 날, 강경식이 발표하기로 한 날, 그 부총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임창열이라는 사람이 대신 이제 들어오는데, 임창열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경식은 임창열이 갑자기 그날 우리는 IMF에 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IMF 쪽에서도 황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으로서는 이게 안 그래도 왔다가 이게 말만 개방한다더니만 결국 이제 약속도 안 지키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좀 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가이트너를 특사로 보내요. 임창열 부총리, 신임 부총리 해가지고 IMF밖에 길이 없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뭐 이렇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루빈도 얘기하죠. 빨리 갔다가 IMF로 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협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제 들어왔어요. IMF 협상단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 빨리 하라고 클린턴한테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 왔죠.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빨리 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게 됐는데, IMF 이제 협상단이 묵고 있는 숙소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거기에 미국의 그 차관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묵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다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에서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IMF 협상단이 그 결과를 이제 립튼한테 가서 얘기하면 립튼이 no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잘했어요. 잘했다고. 자기들 말로는 잘했다고 그래요.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좀 가혹하지 않은 조건에다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당시에 그 IMF 협상단의 대표가 좀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후버트 나이스인데 좀 나이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보기에 좀 아닌 이런 걸로 협상을 한 거야. 미국 쪽에서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IMF 총재가 깡드시인데 깡드시한테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깡드시가 나이스한테 이제 보고를 바꿔서 거기 기다려라,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접 협상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고 그 깡드시한테 역시 갔다가 루빈이 전화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라, 이번에 하라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하루 만에 모든 걸 싹싹싹 해가지고 모든 거 다 개방, 자유화 이렇게 이제 갔죠. 대단히 이제 정광석까지 이제 해버렸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이제 IMF하고 1차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기로 해서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어떤 자금을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IMF한테 가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빼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상과 달리. 왜냐하면은 IMF에서 프로그램에 보면은 보통은 뭐 금융 쪽이라든가 어떤 뭐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거, 돈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은행과 이런 거랑 관련된 것만 하는데, 뭐 기업 개혁도 하라고 하고 노동 개혁도 하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준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더군다나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 외환이 없으니까 바꿔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근데 IMF에서 돈 들어오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다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IMF한테 지원을 받고 나서 진짜 부도 상태에 가깝게 됐죠.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 플러스라는 개혁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정리해고나 뭐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100% 그 전까지는 55% 개방, 뭐 주식시장 55% 개방 뭐 이런 식이었는데 100% 개방하겠다.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같은 거 전혀 없게 하겠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거의 다 열어주는 협상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부도를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립튼, 이 사람이 립튼인데, 립튼을, 이게 보스워스라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주한 미 대사였던 사람이고,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죠, 당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혁 의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정말 개혁하려는가.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김대중은 대단히 친노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임금 삭감 이런 것도 안 하고 실제로 공약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리해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가 해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립튼이.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정리해고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긴 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리해고가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방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임금을 줄이거나 임금이나 아니면 고용이다. 둘 중에 하나는 탄력성을 좀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안 자르려면은 임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인건비라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대중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딱 이제 했죠. 필요하면은 기업이 망할 것 같은 망한 상황이라면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다. 공약이었는데 정리해고 동결하겠다는 게 6개월간 동결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깨고 정리해고를 일단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정리해고도 좋고 개방도 좋고 다 좋고 이제 하는 걸 다 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땠을까? 뭐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정리해고가 로망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미국 입장을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걸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 사람이 스티븐 보스워스하고 이제 김대중인데 이건 대통령 당시가 아니고 대통령 퇴직 후에 다 찍은 사진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한 미 대사가 당시에 98년도 초에 그 미국 국무부에 이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지금 위키릭스로 이런 걸로 갖다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KBS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걸 발굴하는 전문한 기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발굴한 문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건데, 제목이 코리아 오버 더 커밍 이어라고 해가지고 보스워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IMF의 구제금융과 그 김대중의 당선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한테? 미국한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최우선 목표들이 무엇인가? 98년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경제 관련돼서 얘기하면 보면은 firm but quiet pressure for full compliance죠.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그래서 계속적으로 IMF 협약은 맺었지만 이거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안 했거든요. 잘 약속만 해놓고 안 했으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한국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오픈 마켓, 그러니까 fully developed open market economy가 왔어요. 이제까지 뭐 중진국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선진 산업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 진정으로 갖다가 이런 이제 개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김대중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얘기해요. 폴리티컬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 있다고 보고, 지금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책에는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책을 보고 읽어드릴 텐데요. 개혁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공연히 IMF 프로그램 이행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줄긋고 교육을 해야 된다면 은밀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랬고, 이번 위기가 진정한 선진국 개방된 시장,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다. 그리고 현대적인 탈산업 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은 한국인들이 수개월 전보다도 자유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확신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도 경제 위기가 한국만의 잘못이다라고 거의 한국만의 잘못이라고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문들도 외환위기 초기에 IMF 위기 처음에는 막 미국이나 이런 뭐 다른 나라 탓을 많이 했는데 IMF나 이런 탓을 했는데 이제 신속하게 개혁을 해야겠다 이러한 이제 것이 이제 주된 여론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개혁, IMF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이미 이 당시에 닦여 있었고, 그럼 왜 그것이 닦여 있느냐를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이미 80년대 초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초에 이 사람들이 개혁을 시작했고, 그것이 좌절됐다가 90년대 초에 다시 시작했고, 이것이 유력한 대안이었는데,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왜냐? 노동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재벌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김영삼 정부가 개혁했던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노동개혁도 하고, 금융개혁도 하고, 뭐, 재벌개혁도 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재벌개혁은 그냥 재벌들한테 관료들이 다 포섭돼서 실패했고, 노동개혁은 하자고 했던 게 정리해고제랑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하고, 대신에 뭐 그 당시에 복수노조 이런 것들이 불법이었고,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뭐 교사들이 갖다가 노조 만드는 거 다 거의 불법이었는데 이런 것들 다 허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하자는 거였는데 96년에 말에 그 정리해고만 이제 가능하게 하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수노조 특히 민주노총 이런 쪽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건 불허하고 뭐 이런 식의 갖다가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니까 총파업이 일어나가지고 300만이 갖다가 이제 파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실패했죠. 그 다음에 97년 말에 이 강경식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금융 자유화 이러면서 이제 금융 개혁을 하려고 한국은행 독립시키고 뭐 이런 금융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 막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대선 때문에 다 이제 실패가 됐어요. 근데 그게 IMF가 들어와가지고 다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여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장관들인데 김영삼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경식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임인 임창열이었던 사람이 임창열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따지자 보면 이제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경식은 이제 강경하게만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죠. 그러다가 그 기회가 어디서부터 열리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처음은 아니고 방금 전에 이제 그 IMF 위기 때문에 IMF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1차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가 부도가 날 뻔했다고 했잖아요. 국가가 부도가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2차 협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도를 면했다고 했잖아요. 2차 협상에서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원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 쪽에서도 대단히 그걸 원했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경제 관료들이 왜냐하면 정리해고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90년 말에 날치기로 법제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치기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좌절됐거든요. 사실상 좌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했겠죠. 그쪽에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이 사람인데 이제 아까 전에 흑백으로 봤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게 갔다가 이제 그 동료였던 김기환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당시에 강경식하고도 다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강경식이 부총리가 되면서 김영삼 때 당신이 국제통이니까 국제적으로 좀 뭐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경제협력 특별대사를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서 한국 경제 어떤을 위해서 일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임명을 이제 김영삼한테 이제 받은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해 준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이 거의 부도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부도 상황에 거의 접근하는 상황에서 진짜 부도가 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새로 이제 부총리가 된 임창열이 사람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국제적인 인맥이 있는 사람도 모아놓고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제발 돈 좀 빼가지 말게 좀 해달라 요청을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갔다고요. 뭐 정인용이라고 옛날에 역시 뭐 그쪽에 장관했던 사람
그다음에 김만재라고 포철 회장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무슨 뉴욕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만나고 왔다가 돈을 좀 빼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러 갔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임창열 부총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그 상황, 그 자리에 김기환이 있었어요. 김기환한테도 가서 제발 좀 활동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김기환은 그 당시에 나는 뉴욕으로 안 갔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죠. 뉴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 워싱턴에 뭐가 있냐면요. 워싱턴에는 IMF도 있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의 재무부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를 가서 미국 재무부를 움직여야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무부로 갔어요. 이렇게 재무부로 갔다가 이제 가서 재무부 관리를 만나러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근데 이제 언제 탔냐면 12월 18일 날 탔어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날 아침에 이제 투표를 하고 아마 이회창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났는데 사실은 자기는 김영삼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협상권이 없어요. 현직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떻게든 김대중이 될지 이회창이 될지 모르지만 접촉을 해가지고 이 협상 권한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얻을 수가 없었다고. 닿는 데가 없어가지고 떠날 때. 그래서 일단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죠. 우리가 미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 개혁을 해야 된다. 거기는 이제 100% 개방,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그걸 이름을 IMF 플러스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된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김대중 쪽에 어떻게 의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됐어요.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전화 와가지고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메일이 갖다 이제 돼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알 수가 없지. 사실 김대중이 그걸 협상에 대해서 뭐 협상하라고 왔다가 우리가 당신한테 협상권을 주겠다고 절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가 뭐 워낙 혼란스러웠지 않겠어요. 막 당선되고 그러니까 정신없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이렇게 대충 김대중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 듣고 뭐 한국 위해서 일한다면 뭐 충분히 갖다가 그렇게 해야지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그러면 이제 김기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뭐 협상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보이스메일에 그냥 김대중 당선자께서 갖다가 협상을 갖다 지지한다. 그 한마디 듣고 이제 협상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환이 사실 형식적으로는 어떤 그 협상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나가죠. 자기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나간 거고. 나가서 서머스를 만났어요. 레리 서머스. 아까 전에 좀 퉁퉁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가이트너 옆에. 호리호리한 가이트너 옆에. 그 사람이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줬었거든.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저러한 이제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개방을 더 하겠고 더 자유화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루빈 장관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 루빈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을 부도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 정도 망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똥배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쪽 계통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루빈이 아까 이제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월스트리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부도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행크 폴슨이라고 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부도내는 사람. 그 사람도 부도내도 좋다 이래가지고 부도낸 거잖아요. 행크 폴슨도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하여튼 한국은 역시 이번에도 갖다 북한 덕을 봐가지고 이 루빈한테 그 국무부라든가 뭐 국방부에서 계속 압력을 갖다가 한국 부도내면 안 된다. 그랬다가 한국의 사회가 엄청 불안해지고 막 소란나게 되고 북한에서 잘못하고 오판하고 내려오면 상당히 골 때려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갖다 이거 아무래도 갖다 도와줘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기환이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와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립튼을 다시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김대중을 만나가지고 정리해고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역시 면접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기환이 참 그래서
김대중하고는 그때 딱 한 번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해야 됩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미국 쪽에서. 이게, 우리가 립튼을 보낼 테니까, 김대중 당선자하고 이제 만나더라. 그렇게 딱 들으니까, 이제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권한도 없는데 막 월 꺼내가지고 했으니까, 일단 립튼보다 먼저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 이제 한국에 먼저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일찍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창열 부총리를 만나러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협상할 테니까 임창열 초록원 동생이라고,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가가지고, IMF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대중이 IMF 플러스가 뭐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입니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갖다가 이게, 그렇잖아요.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데, 좀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외환 보유고, 예상치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6억에서 8억이 연말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걸 보더니 김대중 한 번에 그냥 간 거죠. 나라가 부도가 나는구나. 사실 그날 오후에 갔다가 민주당 당사에 가가지고 국 곳간이 비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충격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하여튼 김기환이라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유종근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옆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종근 이라고 지금 유종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도 하고 이제 민주당에 갔다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이제 정책도 만들고 있는데 뭐 유종일이랑 동생이 약간 더 훨씬 약간 좌파죠. 근데 유종근은 이제 완전히 신자유주의자라 가지고 이미 그 전부터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맨날 김대중 만나가지고 당선된다면 정리해고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왔다고 있었는데 유종근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 믿을 만한 거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미 사실은 그리고 나서 립튼이 이제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립튼 올 때 확실하게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면접 지금 테스트하러 온 거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거 통과 못하면 부도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결국은 면접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 KBS에서 나와서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비밀도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요. 회고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IMF 플러스를 왜 하냐면, 그러자면 우리가 IMF 합의안보다 더 해야겠다 의욕을 보여야지. 이게 뭐냐면, 추가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김기환, 당시 이제 대사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갔다. 그래서 협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이고요. 입니다. 이건 이제 이현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IMF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IMF 프로그램이 있는데 검은 거는 보통 IMF에서 어느 나라 가든 다 똑같이 제시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에요. IMF라는 게 대단히 뭐 복잡하게 무슨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 다 똑같이 제시하는 걸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태국에서 그 몇 달 전에 태국에 한번 갔었거든요. 태국에서 사용했던 원고가 아니라 이제 문서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를 받았다고. 이제 타일란드란 말을 고쳐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은 거는 사실은 그냥 어디 가도 대충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녹색은 IMF에서도 요구하는 거지만 미국이 특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녹색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 전면 자유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쪽의 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쉽게 한국에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고 한국에 갖다가 이제 무역보조금 폐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그때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갖다가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국 작품들이 외국에서 많이 팔리는 건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싸게 팔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불허한다. 이런 거 한 거고. 빨간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빨간 부분 중앙은행 독립 통합금융기관 설립 이거 강경식이 하려다가 못했던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재벌 개혁인데 기업 부문 개혁은 갖다가 부채 비율 감축하고 지배구조 개선 사업적 문화 이런 거는 역시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그 전에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고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좀 가려서 지금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 정리해고 그다음 파견 근로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이제 관료들이 특히 이게 뭐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사람들이 다 원했던
거고 이미 96년 말에 통과 한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 살려고 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기회에 해쳐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제도적인 변화 같은 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경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물러났기 때문에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 이현재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고하는 거여서 이제 읽어보면 좋으실 텐데 이제 그 금융감독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핵심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이제 이동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혁신적인 공로를 세웠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진표나 뭐 그 당시에는 뭐 장관 안 쓰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강봉균, 이현재, 그다음에 진념 뭐 이런 사람. 진념은 이제 재무부가 아니라 이제 재정경제원 장관도 하고 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뭐 어떤 이원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게 자꾸 주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IMF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원했던 게 있고 IMF가 원래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 관료들이 원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IMF 그 이후에 개혁을 순전히 뭐 미국이라든가 IMF에 갖다 어떤 그런 의향에 따라서 움직인 걸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한국 관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고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료들이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계속 해먹고 지금까지도 해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알 수 있죠. 관료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증하는 이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거. 당시 이제 IMF 외환위기 원인과 정책 대응이라는 이제 그 보고서입니다. 뭐 어디 쓴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에 당시에 올렸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재정경제부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가니까 제가 외환위기의 뭐 원인 거리고 그다음에 외환위기로부터 어떤 교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를 하나 줬어요. 이런 제목에. 거기 보면 상당히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한편 IMF 개혁 프로그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IMF 프로그램은 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붉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그것도 된 것이며 이들 IMF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엔도스 지지를 받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공식 문서 같은 걸로 이제 거의 그냥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개혁 프로그램을 IMF와의 합의 사항에 포함한 것은 구조개혁 이행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국가 신뢰를 제고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IMF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네? 다 모든 것들을. 이쪽 IMF 쪽에서 어떻게 보는가? IMF에서 이제 인디펜던트 이밸루에이션 오피스라는 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IMF 기관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뭐고 잘한 게 뭐고 등등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자체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IMF의 주된 특기는 이제 금융 부분이거든요. IMF라는 게 원래 돈을 다루니까 금융 부분 개혁에 원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인데 이 부분조차도 그 금융 부분의 어떤 개혁 같은 거 프로그램에 IMF 프로그램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홈그로운 폴리시,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어떤 정책에 근거하고 있었고 지금 앞문장이 잘려서 그런데 이제 뭐 멘트 대선 빼도 되고요. 그다음에 authorities,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책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금융개혁 조치들을 실행하는데 훨씬 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꺼이 그러려고 했고 이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왔다가 이제 부과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의욕적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IMF가 한 게 뭐냐? 본질적으로 IMF가 한 거는 뭐냐? 금융 부분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IMF가 뭐냐는 그거는 tip the balance of power. 한국에서의 권력 균형이라는 것을 이러한 홈그라운 에이전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금융개혁 어떤 그런
하려고 하던 어떤 에이전다, 과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강경식이 다 실패했었거든요. 금융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재벌개혁도 실패하고, 노동개혁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 권력의 균형을, 세력의 균형을 이제 바꿔준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위기할 때 IMF가 뭐 이거 와서 이것저것 이제 요구했다는 건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 어떤 이런 이제 세력이 있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잘 주목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고 장관하고 했다는 거. 김대중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때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고요. 뭐 이렇게 뭐 자세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현재가 뭐 직접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이현재 밑에 있던 이제 변형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지금도 문제가 돼 있잖아요. 외환은행 론스타에 팔아넘긴 거. 뭐 그런 문제를 이제 들어갔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 파이낸셜 포럼 아직도 이제 이게 있어요. 서울 파이낸셜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수라든가 뭐 관료라든가 뭐 은행가라든가 이게 뭐 다국적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왔다가 한국을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자 뭐 이렇게 그런 제안하고 노무현 정부 때 받아들여가지고 금융허브로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면 뭐 지금 망한 데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나 뭐 아이슬란드 뭐 그렇게 만들자고 했던 거죠. 하여튼 이제 그걸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실 누구였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김기환이기도 했어요. 김기환이 여기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다. 지금도 뭐 사실 뭐 그런 걸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메가뱅크라든가 이런 거 올해 얘기 다시 나왔었다가 다시 주춤하잖아요. 신문 보시면 알지만 강만수나 이런 사람들이 메가뱅크 만들자고. 우리나라도 월스트리트에 무슨 뭐 골드만삭스에 버금가는 어떤 투자은행 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멘탈리티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소니 같은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은 키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골드만삭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 해당하는 뭔가 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거의 사기꾼이죠. 보면 그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상품을 자기는 거기에 투자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빵꾸 난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과장하게 말하죠. 그런 거고. 하여튼 이게 관료들이 갖다 다 해먹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관료에 대한 어떤 통제라는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심지어 뭐 참여정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김현종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노무현 때 한미 FTA 체결할 때 이제 수장이죠.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대표였고 김정은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했고 한미 FTA 이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밀리했잖아요. 아무도 왔다 이제 협정문을 읽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러고 알 수가 없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뭐 말로만 참여정부인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위원회는 많이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에 누가 참가했느냐 노무현 정부 때 뭐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교수들이라든가 뭐 이런 엘리트들은 많이 참가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전혀 그리고 심지어 그런 교수들조차도 한미 FTA 이런 건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완전 관료들 위주로 다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다 끝날 텐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변환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되게 비민주적으로 갔다가 사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갔다가 그 헌법에 보면은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뭐 그런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게 100% 항상 지켜지기는 어렵지만 이건 좀 심했다 정도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결정한 게 결국은 미국의 이제 재무부 뭐 루빈이나 뭐 이런 종류의 뭐 사람들, 미국 이제 IMF,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일부의 관료들, 특히 이제 엘리트 관료들, 경제 관료들이 다 이제 해먹은 거죠, 사실.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알라딘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 과목이래.
학교에서 같이도 버릇 나가. 이 강연에 대해서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글을 갖다 썼을 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갖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이처럼 급속하게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답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밀던 사람들, 그걸 추진하던 사람들이 다 IMF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권력을 다시 잡았어요. 그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 한국은 IMF 구조조정이 정하기보다 그것을 왜 환영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부에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환영을 한 거죠. 특히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간 거가 이제 또 상당히 크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원래 국가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큰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오히려 환영하면 환영했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못 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시장, 그러니까 뭐 자본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데서 사람들이 저항이 훨씬 더 덜한 게 있죠. 사실 답은 국가도 시장이든 뭐 자본도 다 아닌 건데 한쪽 편으로 이렇게 흘러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얘기 안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순서가 없다. 이게 그림만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예, 이현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임명장을 갖고 있는 문제 나오는데요. 이현재가 한 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는 그 한국을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로 아까 전에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거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종래 한국에서의 그 산업, 그 국가하고 기업하고 그 금융이라는 것에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그 행위자들이 있는데, 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가가 제일 위에 있고 국가가 은행을 통제하고 은행이 이제 기업을 통제하는데, 사실 은행이 독자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거였죠. 예.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현재가 한 건 뭐냐면은, 국가는 여기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규칙만 제정하지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이 지극하게 자율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강경식도 금융자유라, 그러니까 은행자유라 얘기했었는데, 이현재도 똑같이 은행을 자율화시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원칙을 이제 정했거든요. 구조조정할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뭐냐면, 은행이라는 것이 예전엔 국가 눈치를 보고 재벌 눈치를 보고 막 이래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었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단 재벌이나 뭐 재벌은 돈도 안 빌지만 기업의 어떤 것보다는 기업보다는 그런 이제 그 은행의 어떤 그 자신의 이익부터 먼저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기업의 대출보다는 이제 쉽게 돈 버는 방식을 이제 더 선호하게 됐죠.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IMF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이 한 게 이제 소비자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가계 대출 이런 것들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쉽거든요. 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특히 가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엄청나게 늘었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 투기 붐 갖다가 사실 그 공범인 거죠. 그거. 그리고 이제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가장 큰 사실 문제인데 900조에 달하는데, 거기에 사실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금융기관의 그 책임이 대단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수수료 갖고 문제 많았었잖아요. 중소기업과 뭐 영세업체들이 뭐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 시, 그 무슨 수수료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 신용카드 이런 신용카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 가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금융산업이 발전해 첨단 금융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첨단적인 기법이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수수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수수료란 게 은행 수수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은행은 그 영국 은행은 수수료 무지하게 떼더라고요. 엄청나게 떼는데, 한국에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본받아서 수수료 엄청나게 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워온 거죠,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수수료 엄청나게 떼고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뭐 기업 대출 별로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대출이 이제 부실해지고 가계 대출이, 그러니까 가계가 부실해지고 동시에 이제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성장이 덜 되고 투자도 덜 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이제 성장도 저성장이 되고, 주가를 올리려고 아파도 말했지만 뭐 정리해고 같은 것도 자주 하고, 뭐 한진중공업이 그랬다는 건지 안 그랬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뭐 자르고 나서 다음날 이제 보너스 주고 막.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한때 자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몇백만 자르면 이제 보너스로 했다가 훨씬 이제 특히 이제 경영진한테 잘했다, 수고했다는 거, 뭐 몇백만 파운드, 몇백만 달러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미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김근태 의원이 갖다가 한 말이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IMF 위기 극복 등의 여러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 속에 집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가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라는 게 뭐 사실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없고, 일단 되고 보자. 된 다음에 인수위에 가면 인수위에서 어떻게 뭐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그거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관료들이 갖다가 와가지고 훨씬 실무 지식도 많고 통계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말빨도 죽이고 말이야. 보면은 당하지는 못하죠. 결국은 또 그대로 또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사람 우리가 정치 같은 데 신경 쓰면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안 쓰고 사고 싶은데 이 나라는 지금 그냥 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료들이 쫙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든 경제 정책에 크게 차이가 사실 없고요. 뭐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 것들 한때 보였으나 또 뭐 한나라당이 좌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만 많고 뭐 실제로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뭐 감시를 우리가 감시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지.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카페든 뭐 슈퍼든 간에. 뭐 그러면 좋겠죠. 종업원한테 다 맡기고 종업원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한테 감시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종업원이 다 삥땅 해먹지 않겠어요. 거의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된 이상 자기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상 그건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더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뭐 많은 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또 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의식하고 여론도 되게 의식하는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사실은 이제 안 좋으면 그 일은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이런 사실 경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하듯이 이걸로 갖다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져야 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제 책의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그 정치에 따라서 특히 정치가 중요한데,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에 따라서 좀 말하자면 통장 잔고가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원 배분하는 게 시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은 거의 안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자본이라든가 이런 힘센 집단들에 의해서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것을 자원 배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주주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통해서 어떤 자원 배분을 갖다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갖다 돈 쓰고 이런 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4대강 이런 데 쓰는 건 막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적인 관심을 갖다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집권하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집권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뭐 그냥 만약 집권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뭐 그대로 잘 되겠지. 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뭐 잘 안 되겠죠. 그대로 하면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이제 새로운 당에서 이제 집권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관료나 국책연구기관들이 집권만 하면 다 자기 것처럼, 자기 말만 들을 것처럼 얘기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발달하려면 집권하려는 세력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 일단 비전이 있고 정책 역량이 이미 집권 전에 갖춰져 있어야 돼. 인수에 들어가서 왔다 시작하면 늦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거의 반복하기 쉽고 먼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김근태 의원이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력이. 근데 뭐 세력이 없죠. 우리나라 뭐 집권 세력 뭐 한나라당은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지지 세력을 확실하게 챙겨주죠, 항상.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무슨 뭐 민주통합당이나 하여튼 뭐 통합진보당이나 뭐 확실하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것도 못 만든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집권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게 집권한 다음에 국가의 권력을 이제 잡게 됐다는 건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 사회에 있어의 권력 지형을 바꾸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별일을 다 하잖아요. 이명박 정부에 뭐 갖다 종편 챙겨주고 뭐 이런 거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걸 유지해 보겠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형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쪽에 언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세력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하고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탄핵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처 전기를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뭐냐?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한 거거든요. 18년간 집권했어요. 그 총칼로 박정희가 18년 집권했는데 이 사람은 선거로 18년간 보수당이 집권했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조를 약화시켰어요. 자기 지지 기반이 아니니까 노조를 약화시켰다고. 일부러 경기를 침체시켰어요. 노조를 일자리가 없고 실업이 많으면 노조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탄광 노조랑 2년간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정치 지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애초에. 뭐 대처 우파 정치고 뭐 갖다가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들한테 되게 안 좋게 하고 그랬지만 이게 정치 전략가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뭐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려나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